안녕하세요. 정보보론 손경희 선생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동형모의사 1회부터 이제 시작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뭐 OT에서 말씀드렸지만, 동형모의사 이제 뭐 시험과 똑같이 25문제를 우리가 풀어볼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이걸 한 강에 풀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이제 반으로 나눠서, 그죠? 한 강에서 이제 한 13문제 풀고, 다음 강에서 12문제 정도 풀어서, 1회 모의고사를 갖다가 이제 2강으로, 그죠? 만들어서 25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모의사 1회 1강은 이제 1번부터 13번까지 돼 있다라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 이제 문제를 풀어보실 때는 25문제를 한꺼번에, 그죠? 시간을 정해서 풀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25문제를 뭐 약간의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그죠? 뭐 20분에서 20분 정도, 그죠? 20분 정도를 잡고 푸시고, 이게 이제 조금 더 숙달이 되시면은 제 생각에 25문제를 한 17분에서 20분 사이로, 그죠? 문제를 푸셔야지만 다른 과목들 문제 푸는 시간을 조금 더, 그죠? 많이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래도 이제 여태까지 모든 정보보론 시험에서 정보보론보다는 컴퓨터 일반 쪽 그 시험 시간이 조금 더 많이 걸리는 시험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컴퓨터 일반 같은 경우는 25분, 그죠? 이 25문제를 푼다면 25분 정도 그 이상을 잡아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그죠? 시험들이 많고, 정보보로는 일반적으로 이제 여러분들 25문제를 푸시면은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실강에서 봤을 때 한 17분 정도, 17분에서 20분 정도, 근데 20분 정도 잡고 문제를 푸시면은 한 17분 정도 빨리 푸신 분들 15분에도 푸시더라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실수를 안 하고, 그죠? 문제를 푸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하실 때는 25문제를 17분에서 20분,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좀 틀리겠죠, 그죠? 잡아 놓으시고 문제를 풀어 보신 다음에, 근데 저랑 이제 같이 볼 때는 이제 나눠서 같이 이제 문제를 본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제 문제를 이제 바로 볼게요. 문제 바로 보시면은, 1번에 보시면 이제 PAM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플러그블, authentication 모듈이죠. 그죠? 그래서 착탈형, 그죠?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는 인증 모듈이에요. 인증 모듈.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용어에 대한 건 이제 PAM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좀 더 응용되는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정보보론에서 지금까지 여러 시험에서 등장했던 적은 사실은 몇 번 안 돼요. 몇 번 안 되는데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한번 출제를 요다 한번 넣은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정보보론 문제에서 우리가 이제 25문항이 나오면 그 중에 분명히 적어도 한두 문항, 많으면 두세 문항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지 않았던 어떤 용어들이 이제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만들기 위해서 제가 끼워놓은 문제들이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기출 문제, 전에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라든지 이론반을 듣고 나서 이걸 딱 봤을 때, 이 문제 내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사실은 정상적인 것이고요. 이 문제를 보고서 이제 이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이제 출제가 된다면은 난이도가 높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로 출제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뭐 정리해 드리면은 PAM이라는 것은 이제 뭐 한글로 한다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착탈형, 인증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증 모듈 자체가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때 굉장히 많이 이제 손이 가요. 사실은 이것저것.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손쉽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게 PAM이다. 하나의 인증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정의를 하나 써놓는다면은 뭐 사용자를 인증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죠? 사용자를 인증. 그래서 이제 지금 문제에서도, 그죠? 뭐 다른 시험에 나왔던 뭐 기출 문제에서도 보통 이제 뭐 PAM에서 이제 어센티케이션 모듈이라는 걸 써주니까 인증 모듈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증만 강조를 하는데, 얘는 이제 인가까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문제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 게 이제 인증만 한다라고 해서 틀린 편으로 많이 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인증을 하고 그 사용자죠. 그 사용자의 어떤 이제 뭐 서비스, 어떤 애플리케이션들, 서비스에 대한, 이렇게 되겠죠. 접근을 제어하는 거, 인가죠. 그죠? 제어하는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모듈화된 방법. 이건 이제 제가 써드리는 이유는, 이거 이제 뭐 이거 박스에다가
이 내용을 넣어놓고 이제 뭐 조금 더 넣어놨겠죠. 조금 더 넣었는데 이 내용이 반드시 들어갈 거고요. 그죠? 근데 여기에 대한 이제 정답을 PAM을 찾는 문제도, 그죠? 우리 정보보호론 시험은 아니지만 다른 정보 보안 쪽 문제에서 이제 예전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요거 한번 써드린 거고요. 만약 우리 문제로도 이제 박스형 문제가 나온다면, 박스형 문제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근데 왜냐면 이제 PAM이 많이 출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뭐 인증이라든지, 그죠? 인증이라든지 인가 쪽, 그죠? 그쪽을 다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손쉽게 전체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죠? 그런 부분은 이제 PAM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도 보시면은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뭐가 돼요? 서비스 접속 관련해서, 그죠? 서비스 접속 관련해서 사용자 인증을 도와준다. 인증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인가 쪽까지, 접근 제어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3번도 어떻게 보면 PAM의 하나의 이제 그 정의에 이제 속하는 부분이 되고요. 근데 응용 프레임들이 이제 사용자를 인증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죠? 여러 가지 이제 좀 더 인증이나 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손쉽게, 그죠? 구성할 수 있도록, 그죠? PAM을 갖다가 우리 따로 이제 뭐 서버 같은 거 구축할 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갖다가 쓸 수 있도록 만든 착탈형 인증 모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공유 라이브러리다. 공유해서 이제 쓸 수 있는 라이브러리를 만들어 놓고, 그걸 이제 여러 개발자들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1번에 이제 MySQL이라는, MySQL은 이제 그 공개형이죠. 그죠? 오픈 소스를 쓰고 있는 SQL. 그죠? 그래서 오픈 소스를 쓰고 있는 관계 데이터베이스 하나의 이제 DBMS가 되는 거죠. DBMS 한마디로 이제 하나의 벤더가 될 수 있는 건데, 그죠? 공개형 오픈 소스예요. 공개형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일반에서도 데이터베이스에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든지 계층형, 그 다음에 네트워크형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셨을 거고요. 거기 이제 들어가는 벤더들, 제품들이 있어요. 상용 제품 중에서 관계 데이터베이스 모델에서 가장 이제 많이 쓰이는 건 이제 오라클이죠. 그죠? 오라클이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MS SQL, MySQL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인포믹스, 사이베이스 등등 여러 가지 여러 회사에서 나온 제품들이 있는데 MySQL은 이제 공개형이 오픈 소스, 그죠? 소스로 이제 공개해서 쓰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쓸 때 오라클을 쓴다. 그럼 오라클에다가 돈을 지불하고서,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도록 써야 되는 것인데, MySQL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내가 쓰고 싶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데, 다만, 그럼 이제 당연히 오라클을 쓰지 않고 오픈 소스 쪽을 쓰는 게 훨씬 더 낫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은, 오라클을 다룰 수 있는 그 개발자들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오픈 소스를 다룰 수 있는 개발자는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건비에서 굉장히 좀 많은 돈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그 오라클 상용 벤더하고 오픈 소스 벤더를 비교한 어떤 보고서를 보면은 한 3년에서 5년 정도를 운영을 해야지만 그 상용 제품의 비용과 거의 이제 얼추 비슷하다. 이런 말을 써요, 사실은. 그죠? 그런 부분이 이제 MySQL이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지금 크게 보실 필요는 없고, 공개형 관계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DBMS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보통 이제 MySQL은 PAM이 아니라 DB 자체 인증을 하는 방식이, 데이터베이스를 쓸 때는 사실 그렇죠. 데이터베이스 인증을 해서 인가를 할 때 자체적으로 이제 그 DB에서 그걸 만들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SQL을 쓴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SQL을 쓴다고 하더라도 DDL, DML, DCL이 있잖아요. DCL 안에 이제 TCL도 포함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TCL이 이제 트랜지션 쿼리 랭귀지가 포함될 수는 있는데, 그랜트라든지 리보크라든지 커밋이라든지 롤백 이런 게 포함이 되죠. 그러니까 그랜트나 리보크가 실질적으로 이제 권한을 부여할 수 있고 회수할 수 있는 명령들이죠. 그렇게 이제 구축을 한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DB 자체 인증 방식을 사용한다. 그래서 실제 이제 PAM에서 문제를 낼 때 1번 지문 같은 건 사실은 그래요. 2, 3, 4번은 관련인 걸 쓴 거고, 1번은 약간 이제 들러리로 이제 붙인 거죠. 사실 들러리로 붙였는데 지문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PAM도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죠? 많이 보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죠? 우리가 지금 이제 한번 보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보더라도 그 전까지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렵잖아요, 사실 PAM이. 개념 자체가 아무래도 시험 볼 때도. 근데 갑자기 이제 뭐 MySQL에 나와서 좀 이제 깊숙한 내용을 물어본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문제를 만들려고 1번을 꾸린 거고요. 이게 정답이 되는 게 나올 문제는 없어요, 사실은. PAM에서. 그죠? 그래서 그냥 약간 들러리로 들어간 것이고, DB 자체에서 인증한다. 이렇게 간단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에서 이제 PAM은 통합 인증을 위해서만이 잘못된 거죠. 그죠? 통합 인증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증도 되고 그 사용자에 대한 접근 제어. 그죠? 인가. 어센티케이션 뿐만이 아니라 어센티케이션 모듈이지만 어소리제이션까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에서는 이제 2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고 난이도는 굉장히 높은 문제예요. 실제 시험에 나오더라도 PAM 자체를 아예 모르고 시험장에 들어온 수험생들이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는, 그죠? 그런 이제 어떤 부분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토대로 해서 PAM이 어떤 거다라는 걸 알아두시고 우리가 앞으로 동영모에서 진행하다 보면 제 생각에 제가 만들어 놓은 문제에서는 한 번이나 두 번 정도가 더 나올 거예요. PAM이. 그죠? 그래서 그때 다시 한번 정확하게 개념을 좀 더 잡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떻게 이제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정답은 여러분들 지금 2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2번에 데이터 암호화 표준이니까 이제 DS죠. DS는 대칭키죠. 대칭키 알고리즘. 따라 말로 공통키라고 이제 많이 쓰죠. 그죠? 대칭키, 공통키 알고리즘이다. 그냥 암호화키와 복화키가 같은 걸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되어 있어요. 옳지 않은 거. DS의 암호화 과정은 2개의 치환과 16개 페스텔 라운드 함수로 구성된다. 그래서 16개 페스텔 라운드 함수 구성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는 이제 뭐 치환 박스를 갖다가 실제 출제됐던 문제에서도 한 개가 필요하다라고 써놓은 문제도 있었어요. 그죠? 우리가 이제 뭐 심화반에서 DS에 대한 페스텔 구조죠. 그래서 살펴보면서 이 2개의 치환 박스, P박스가 실제로는 필요하진 않은 것이다. 왜 필요하지 않냐면은, 그러니까 크게 이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치환 박스에는 키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데이터 암호화를 갖다가 만약에 DS 같다 한다면은 암호화 키가 이제 56비트짜리인데 그걸 이제 키 제네레이터에 집어넣으면은 16개 서브 키로 구성이 되고 그 각각의 서브 키는 몇 비트예요? 48비트가 되죠. 그죠? 근데 그거는 어디서만 쓰여요? 16라운드에서만 쓰고 16라운드의 위아래로 존재하는 치환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는. 그죠? 그래서 실제 이제 치환 박스는 이 2개라는 거 중요하고요. 요거 이제 수치 바꿔서 틀리게 냈던 적도 우리 정보보호론 시험 쪽에서 있었지만 다른 시험에도 출제된 적은 있어요.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뭐 나온다면은 이렇게 되겠죠. 뭐 64비트짜리가 들어가면은, 그죠? 입력이 되겠죠. 그럼 이제 치환 박스가 2개 들어가는 거죠. 요게 이제 치환 박스가 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16라운드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로 이제 키들이 들어가는 거죠. 서브 키. 그래서 요게 이제 키 제네레이터가 있고, 그죠? 일로 이제 실제로 처음에 들어가는 건 56비트짜리, 그죠? 실제 키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암호화를 한다고 하면 암호화 키가 들어갈 것이고, 이 키는 이제 56비트짜리, 그죠? 근데 56비트짜리를 갖다가 키 제네레이터에 위해서 이제 몇 비트짜리를 바뀌어요? 48비트짜리로 서브 키로, 그죠? K1부터 K16까지로 바뀔 것이고, 요거의 크기는 48비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각각의 라운드가 쑥 수행이 되겠죠. 1라운드부터 16라운드까지 수행이 돼서 총 16번의 라운드가 수행될 때마다 각각의 서브키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있는 이제 이 부분 자체가 요거 자체가 이제 뭐가 돼? 요거 자체가 이게 이제 초기 치환이 되는 것이고, 초기 치환된 거를 나중에 라운드 돌리고 나서 최종 치환에서 다시 원점으로 돌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본다면 사실은 이제 초기 치환과 최종 치환을 빼놔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심화반에서 볼 때 일반적인 다른 그 연구자들이죠. 다른 이제 그 학자들이
이 페이스텔 네트워크를 처음 만들 때 이 개발하는 사람들이 이 치안을 왜 했는지를 모르겠다. 그죠? 뭐 개념상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 도면에다가 이제 뭐 초기 치안과 최종 치안을 왜 집어넣었다라는 설명도 없어서 일반적인 이제 그 정보 보호론에 관련된 아니면 데이터 통신 네트워크에 관련된 학자들도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많이 쓴다라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초기 치안과 뭐가 있어요? 최종 치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좀 더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는 이유는 DS라든지 AS 암호화 쪽에 나오는 것들은 굉장히 문제가 더 심화돼서 어렵게 나올 소지가 커요. 그죠? 물론 이제 뭐 굉장히 간단하게 돼서 뭐 키 길이가 56비트인데 뭐 64비트라고 써서 바로 이제 틀린 값을 뽑아낼 수 있게도 낼 수 있겠지만 문제에 따라서는 굉장히 난이도를 높여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좀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번 지문은 뭐 맞는 거죠. 그죠? 두 개 치환 박스, P박스니까 이제 초기 P박스랑 최종 P박스 두 가지가 있고 그 중간에 이제 16개 페이스텔 라운드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1번 맞고 이번에 이제 DS는 동일한 56비트 암호 키가 암호화와 복호화 양쪽에 사용되는 거예요. 똑같은 게 쓰여요. 그죠? 똑같은 게 쓰이는데 다만 이제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암호화, 복호화 구조가 페이스텔이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만약에 이제 암호화할 때 서브 키를 K1부터 해서 K16까지 K1, K2, K3에서 K16까지 넣었다면은 복호할 때는 똑같은 구조에서 똑같은 키를 가지고 그죠? 서브 키만 순서를 바꿔서 하는 거죠. K16, 15부터 해서 K1까지 그죠? 그래서 서브 키의 순서만 이제 반대로 넣어서 이제 그 실제 똑같은 구조에서 돌리면은 복호화까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암호화와 복호화의 구조가 동일하다. DS는. 그죠? DS는 페이스텔을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AS는 그렇지 않죠. AS는 이제 SPN 구조를 쓰기 때문에 그렇진 않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돼서 2번도 지금 맞는 내용이 되고요. 3번의 DS에서 DS 함수는 64비트 출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DS 함수라는 거는 이건 잘 보셔야 되는데 DS 함수라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이제 뭐 라운드 함수라고 하는 것이고 라운드 함수라는 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라운드 함수에 들어가는 것은 64비트 중에서 왼쪽만 들어가는 거죠. 64비트를 왼쪽 32비트, 오른쪽 30비트 나누어서 오른쪽은 그냥 내려가지만 왼쪽이 이제 라운드 함수는 XOR이 될 거예요. 라운드 함수에 나온 결과가 XOR이 될 거니까 한마디로. 그죠? 정확히 쓴다면은 64비트가 아니라 몇 비트? 32비트겠죠. 32비트 출력을 만들기 위해서 32비트, 그죠? 32비트 입력값에 48비트 키를 적용하는 것이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옳지 않은 걸 찾는 건데, 그죠? 3번이 지금은 잘못된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구조 간단하게 한번 우리 예전에 봤던 상황인데 한번 간단히 볼게요. 그래서 뭐 이런 식이 되겠죠. 64비트가 들어오면은 이게 이제 왼쪽 레프트에서 32비트, 오른쪽 32비트로 이제 나뉘죠. 그죠? 32비트 나뉠 것이고, 요게 이제 라운드 함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라운드 함수가 있고, 근데 여기에서 내려온 값을 XOR을 해주는데, 그때 라운드 함수에서 나온 값과 XOR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32비트는 그냥 쭉 내려가는데 여기다가 이제 라운드 함수에다 32비트를 넣어주겠죠. 그죠? 넣어주는 것이고 라운드 함수의 구조를 또 보겠지만 이쪽은 이제 뭐가 들어가요? 서브키가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서브키가 서브키라는 것이 48비트짜리가 그죠?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32비트와 그죠? 서브키 48비트가 라운드 함수에서 작용이 되고 거기서 나온 값이 이제 왼쪽에 있는 것과 XOR이 돼서 그 다음에 어떤 암호를 만드는 32비트로 하는 거죠. 64비트를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값을 다음 라운드로 보낼 때는 반대로 보내는 거죠. 왜냐하면 똑같이 계속 내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32비트는 암호화가 되지 않고 계속 내려갈 거니까, 그죠?
반대로 이제 다음 라운드에는 반대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전체 구조는 이거고 우리가 이제 그림을 많이 봤던 형태가 되고요. 라운드 함수 한번 살펴본다면은 라운드 함수의 구조만 가지고도 문제를 많이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보셔야 되죠. 그죠? 32비트가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이제 확장 피박스가 있죠. 피박스가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두 개가 들어가요. 두 개가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확장 피박스가 있고 확장 피박스는 말 그대로 32비트가 들어오면은 이걸 48비트로 늘려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죠? 48비트. 6비트, 그러니까 32비트니까 4비트짜리 8개를 갖다가 이 4비트를 6비트로 바꾸는 거죠. 그죠? 6비트짜리 8개를 바꾸니까 68에 48비트로 만드는 거. 그게 확장 피박스 역할이 되고 여기에서 이제 XOR을 해주죠. 그죠? XOR을 이제 누구랑 하냐면 서브키랑 하는 거죠. 서브키. 지금 요 안을 보는 거예요. 요 안을. 이쪽으로 이제 서브키가 48비트. 서브키가 48비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라운드 함수 자체가 하는 일은 이게 이제 라운드 함수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는 그죠? 라운드 함수가 이게 라운드 함수를 갖다 지금 그리는 거예요, 제가. 그죠? 라운드 함수 하는 일은 32비트짜리 이쪽에서 들어온 거를 먼저 뭘로 바꿔요? 이쪽에 들어온 게 아니고 요거 들어온 거죠. 요거 들어온 거. 일로 들어가니까. 그죠? 왜냐면 여기는 32비트일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32비트가 들어가는 것을 서브키랑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48비트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확장 피박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서브키가 들어와서 이제 XOR을 해주면은 여기서 나오는 건 어차피 이제 48비트짜리가 이제 그대로 나오겠죠. 48비트짜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에서 다시 이제 이 48비트짜리를 6비트를 4비트씩 고친다고 8개를. 그죠? 그게 이제 총 8개가 필요한 S박스가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S박스가 들어갈 것이고. X박스가 들어가면 다시 32비트가 나오겠죠. 그죠? 32비트가 나온 것은 이제 뭐 그냥 스트레이트 피박스죠. 단순 피박스로 그냥 다시 한번 이제 뭐 섞는 거예요. 그냥 섞는 거. 단순 피박스, 스트레이트 피박스를 가지고 그대로 32비트가 아니라 내려가는 거죠. 32비트. 이렇게.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 나온 게 결국 어디로 가는 거? 일로 가는 거죠. 이게 지금 라운드 함수니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라운드 함수라는 게 여기죠, 여기. 이렇게 요 색깔 잘 보이죠, 그죠? 요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요 부분이에요, 지금. 그림 이제 옆으로 그려졌는데 요 32비트 들어온 게 요거고 지금 32비트 들어온 거고 나중에 30비트 나가는 게 이쪽으로 32비트 나가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그림 한번 다시 그려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그림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은 여기서 문제를 뭐 아무리 꼬아서 내도 여러분들 문제 푸는 거에 있어서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을 여러분들 그려놓고서 어떻게 이제 순서가 된다는 거를, 그죠? 어떻게 구조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3번이 지금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죠? 이것도 이제 32비트가 되는 거고, 이것도 32비트가 되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입력값에 이제 48비트, 그죠? 키를 적용할 수 있다. 맞게 되고요. 서브키. 4번의 DS 라운드키 생성기는, 그죠? 라운드키 생성기니까 키 제네레이터 말하는 거예요. 그죠? 56비트의 암호화 키에서 16개, 뭐예요? 서브키. 이게 16개 서브키가 되잖아요. 그죠? 48비트 키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죠? 맞는 내용이죠. 그래서 2번 문제도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본다면은 난이도 면에서는 DS 문제에서는 꽤 높은 편이에요. 사실은 꽤 높은 편. 훨씬 더 쉽게도 문제가 나오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입장에서 준비할 때는 그 DS라든지 뭐 AS라든지 이거 외에도 지금까지 문제를 많이 출제됐던 부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죠? 해놔야지만 이것보다 조금 더 이제 깊숙이 아까 그 우리가 그림 그렸던 부분들을 아주 세밀하게 또 낼 수 있는 문제도 있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보겠지만 그런 거에 대비를 해야지만 실제 시험에서 이 부분의 문제가 좀 더 어렵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이제 쉽게 풀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2번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보시면 되고. 근데 3번 다음 아래 보기 공격의 취약점이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SQL 지름문에 대한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데요. 그죠? 필터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죠? 않을 경우. 공격자가 입력이 가능한 폼, 뭐 웹 브라우저 주소 입력창, 웹 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 뭐가 문제가 생긴다면은 여러분들 뭐 겟 방식이나 포스트 방식 같은 거, 뭐 데이터 통신 시간에도 아마 커밀바에서 나올 거예요. 겟 방식이랑 포스트 방식은 우리가 정보본에서 많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겟 방식은 주소에다가 계속 정보를 붙여서 보내는 거고, 포스트 방식은 헤더에다가 정보를 넣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격자가 이제 포스트 방식은 그 정보의 내용을 보기가 어렵고, 겟 방식은 뒤에 계속 붙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겟 방식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지금은 이제 그런 사이트들이 많이 개선됐는데, 예전에는 그 일본 사이트가 그런 게 많았어요. 지금도 그런 게 있는데, 뒤에 퍼센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 URL 보면은 뒤에 퍼센트 붙어가 주소 막 굉장히 긴 거 있어요. 이런 거. 그런 게 정보가 다 뒤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정보보론 공부하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해킹 공부하시는 분들 처음에, 그죠?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해킹 공부할 때 예전에 뭐 지금이야 이제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 이제 초창기에는 해킹 공부할 때 많이 했던 게 이제 일본 사이트 같은 거 해킹 해보는 거, 그죠? 왜냐면 쉬우니까. 겟 방식을 쓰니까 포스트 방식이 아니라, 그죠?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웹브라우저 주소 입력창에다가 뭔가 계속 붙인다는 것은 겟 방식을 쓴다고, 일단 겟 방식을 쓴다는 것이고, 포스트 방식은 아니고, 아니면 로그인 폼, 거기다 뭔가 입력할 수 있으니까, 그죠? 등의 조작된 지리문을 삽입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지리문을 삽입해야 돼, 삽입. 그죠? 삽입해서 뭔가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웹서버의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열람 또는 조작할 수 있는 취약점이다. 그럼 어떻게 본다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이 삽입, 입력이라는 걸 이제 이 박스에서 가르쳐 주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힌트를 다 준 거죠, 실제로는. 그죠? 이거 보시면은, get 메소드가 있죠. get 메소드로 구현된 게시물 링크 부분의 URL이라든지. 이거 URL, 그러니까 get 방식으로 돼 있다면은 URL에다가 뭐예요? 정보를 계속 붙일 수 있어. 삽입할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그러니까 뭔가 붙일 수 있다는 것은 사용자도 붙일 수 있지만, 공격자가 해킹을 해서 거기다가 자기한테 유용한 것들을 붙여놓으면은 그거 자체가 뭐가 될 수 있어요? 공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근데 포스트 방식은 아예 URL 뒤에다 뭔가 붙일 수 없으니까 이런 공격이 아예 안 통하는 거죠. 많이 문제에서 겟 방식이 아니라 포스트 방식 이렇게 써놓으면 이건 잘못된 지문이라고, 한마디로. 그죠?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뭔가 붙일 수 있다, 입력할 수 있다, 삽입할 수 있다라는 게 2번 내용이고, 3번도 봤더니 뭐라 했어요? 검색 UI, 유저 인터페이스에 검색을 입력하면이요, 뭔가 입력하고 삽입해야지만 뭘 할 수 있어요? 조작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죠? 4번에 사용자 로그인하면, 로그인할 때 뭐예요? 아이디 넣고 패스워드 입력할 거 아니야, 한마디로. 다 뭔가 입력할 수 있는 거. 입력을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조작이 가능하다. 그죠? 근데 지금 이제 1번을 딱 봤더니 선택되는 조건이 있는 검색 화면이요. 검색 화면은 보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뭔가 쓰지 못하고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절대 조작할 수 없어요. 보고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입력, 한마디로. 뭔가 입력하고 한마디로 삽입할 수 있냐 없냐, 이걸 보는 거죠. 근데 검색은 뭐예요? 입력이나 삽입이 되지 않죠. 왜냐면 그냥 보는 거니까, 한마디로. 그죠? 여러분들 뭐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만약에 읽기만 한다, 리드만 한다면은 데이터베이스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필요가 없죠.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계속 변하거든요. 계속 뭔가 입력되고 갱신되고 삭제되고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잘못된 행동들이 벌어질 수 있어서, 그죠? 있으니까 이제 뭐라는 거예요? 무결성 제한권 이런 거 걸어 놓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입력을 해야지만 뭔가 공격자가 조작을 할 수 있는데 검색에서는 그게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뭐 시험 문제로 출제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입력이 안 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조작도 안 되고 뭔가 변경도 안 된다. 그죠? 그걸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우리 이제 뭐 겟 방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포스트 방식은 간단하게 우리 문제에서도 뭐라고 나올 수 있냐면은 이제 뭐 방식 자체를 물어보기보다는 이제 보안성이 어떤 게 높냐, 그죠? 이런 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보안성 자체는 겟 방식은 취약할 것이고 포스트 방식이
훨씬 더 좋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죠? 그게 이제 이유가 되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쓴다면은, URL 값으로, URL 값으로 정보를 전송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포스트 방식은 이제 헤더를 이용한 거죠. 그죠? 헤더를 이용해서 아무나 이제 뜯어볼 수 없어요. 헤더를 이용해서 하여 정보를 전송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 문제에서도 2번에다가 뭐 포스트 메소드로 구현된 게시물 링크 부분에 URL 이렇게 되면 잘못된 이건 소용이 없는 거죠.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죠? 저 우리가 이제 이 공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은 이제 뭔가 입력하고 삽입해서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자가. 그죠? 그 부분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지금 이제 어떻게 본다면 1번 같은 문제는 아까 우리가 이제 처음 동영 모의에서 이제 1, 2, 3번까지 봤는데 1, 2, 3번이 다 이제 쉽지 않은 문제 사실은. 그죠? 여러분들 시험 문제에서 문제 배치도 중요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면 이제 뭐 형태를 다르게 문제 구성이 다른 어떤 문제들을 받아볼 수 있는데 어려운 문제들이 맨 앞에 포진되어 있으면 그 과목 전체 문제 25문제 다 어렵게 보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제 앞에다 제가 어려운 문제를 좀 껴놨는데 4번도 좀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보지 않은 형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를 쭉 푸는데 1번도 잘 모르겠고 2번도 좀 어렵고 3번도 잘 모르겠고 4번도 어렵다 막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좀 아까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멘붕이 오죠. 멘붕이 오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까지 실수하는 부분이 상당히 커요. 그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려운 문제가 좀 앞에 몰려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요. 그죠? 좀 이제 차분하게 문제를 푸시는 게, 그죠? 시험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건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앞으로도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여러분들 지금 뭐 1번이 되죠. 그죠? 1번. 4번에 다음 중 스위치에, 스위칭 허브 말하는 거죠. 스위칭 허브. 스위칭 동작 중에 데이터를 모두 전달받은 후에 오류 검출을 수행하고 전달하는 방식으로 옳은 것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 4번 같은 문제도 이제 많이 출제될 수 있는 형태는 아니지만, 그죠? 간단하게 이제 요런 용어들을 또 출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각각을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문제를 넣었고요. 여기 있는 것들을 이 문제로 확인을 해 놓으시고, 이 문제가 이제 거의 비슷하게 똑같이 문제가 나온다면은 여러분들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프레임먼트 풀이라는 것은 뭐 풀이지만 크기가 좀 정해져 있어요. 그죠? 프레임에 64죠. 그죠? 64 바이트 까지만 받고 그 다음에 검사 후 전달한다라는 개념이 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뭐라 했어요? 모두 전달받은, 모두가 아니겠죠, 1번은. 모두 전달받은 후에 오류를 검출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죠? 1번은 아니고. 모두 전달받으려면요, 뭔가 이렇게 좀 공간이 있어야 돼요. 얼마큼이 올지 모르잖아요, 일단. 그죠? 이거 버퍼라는 공간이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거기다 받아놨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저장했다가, 그 다음에 검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모두 전달받은 후라는 말이 들어가면 항상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항상 다른 데도 마찬가지죠. 저장되는 게 있어야 돼요. 저장해서 검사한 다음에 포워드로 보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죠? 모두 받기 위해서는. 그죠? 그래서 정답은 이제 2번이 되는데, 그죠? 2번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한번 쓴다면은, 모두예요. 전체 프레임. 전체 프레임을 모두 받고, 오류 검출 후 전달. 검사 후 전달해도 상관없어요. 그죠?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스토어드 앤 포워드가 방식이 되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되고요. 액세스 포인트는 여기서는 뭐 필요 없죠. 액세스 포인트는 이제 무선 랜에서 무선 랜 종단에 달려있는 신호 전파기죠. 그죠? 신호를 쫙 뿌려서 우리 와이파이 존을 만들어주는 하나의 기계죠. 그죠? 그게 이제 AP이기 때문에 우선 상관이 없고, 그냥 커스로 하는 게 있어요. 커스로. 그죠? 아주 간단한 방식이고, 프레임에서, 프레임에서 이제 딴 거는 아니고, 이제 목적지 주소만, 어디로 가는지만,
그러니까 이런 검사 따로 안 하고 목적지 주소만 확인하고 확인 후 전달. 가장 이제 간단한 방식이죠. 이 셋 중에서는 뭐 더 있는데 사실은 방식은 이것도 상당히 깊숙이 나온, 그죠? 많이 심화시켜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더 막 찾아오실 필요는 없어요. 필요한 게 있다면 제가 더 나중에 문제로서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일단 프래그먼트 프리라든지 컷스로라든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잘 많이 나오는 건 특징을 딱 잡아서 내기 때문에 전체를 한 번에 보낸다 라는 의미를 이제 여기다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갖다가 잘 모르고 있더라도 이 내용을 보면서 아, 모두 전달받다. 그럼 이걸 받아서 저장했다가 뭔가를 검사를 하고서 다시 포워드로 보내줘야 되는 건데 라는 걸 이제 유추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되고 4번 정답은 이제 2번이 되죠. 그죠?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5번 다음 중 암호 공격 환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선택 평문 공격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 능동, 그죠? 뭐 어댑티브라고 하죠. 어댑티브, 그죠? 어댑티브, 능동, 선택 평문 공격이라고 그래요. 이 용어 하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어. 그래서 선택 평문 공격에서 공격자가 주어진 암호문을 본 후에 평문을 선택해서 암호문을 획득하고 다시 평문을 또 선택해서 반복하는 거죠. 그죠? 암호문을 선택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를 능동 선택 평문 공격이라고 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이 하나 있다는 거 하나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1번은 맞는 말이 되고 이번에 암호문만을 갖고 평문이나 암호키를 찾아내는 방식을 그러니까 공격자에겐 가장 안 좋은 방식이죠. 그걸 암호문 단독 공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암호문만 갖고 어떻게든 평문을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키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 그죠? 2번도 맞는 내용이고 3번은 공격자가 임의의 평문을 선택하여라고 하면 선택 평문 공격이 돼야 되는데 지금 밑에는 뭐라 했어요? 기지 평문 공격, 알려진 평문 공격이죠. 일반적으로 이제 기지 평문 공격에서 known이니까 기지라는 말도 쓰지만 우리 문제에서도 알려진이란 말을 많이 써요. 알려진 평문 공격. 알려진 평문 공격은 말 그대로 뭐예요? 내가 평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격자가 평문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몇 개 알려진 거를 몇 개 이제 어떻게 보면 주순 거예요. 몇 개, 그죠? 이렇게 알려진 걸 보고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냥 보고서 그거 갖다가 하는 거. 그죠? 근데 지금은 뭐라 했어요? 평문을 선택해서 대응하는 암호를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이거는 이제 뭐가 돼요? 선택 평문 공격이죠. 평문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보여한다. 그죠? 주어진 암호에 대응하는 평문이나 키를 알아내고자 하는 방식. 그죠? 기지 평문 공격 아니죠. 선택 평문 공격이기 때문에 3번이 지금은 틀린 내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뭐 공격자 임의 암호문에 대응하는 평문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주어진 암호문에 대응하는 평문이나 키를 알아내고자 하는 방식을 선택 암호문 공격이라고, 그죠?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5번에서는 이제 정답이 여러분들 3번으로 보시면 돼요. 3번. 6번 정보보 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은 아주 간단하게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앞에 이제 뭐 지문 길잖아요. 5번에 긴 걸 딱 보고서 6번을 딱 보면은 그래도 아 한숨 났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진 않아요. 읽어보면은 아주 짧지만 정답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이제 그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은 이 형태의 문제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 시험에서. 그래서 또 우리한테 출제가 된다면은 이 주제를 가지고 이 키워드를 가지고 또 낼 수 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되고.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했어요.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정보보 기반이라고 되어 있어요. 정보보 기반. 정보보를 만들 수 있는 기반. 여러 가지 기술, 메커니즘도 있고, 뭐 암호화도 있고, 장비도 있고 이런 거 있겠죠. 암호키 센터라든지 사고 대응, 뭐 인정이나 인증. 인정은 보통 정부 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인증은 정부 기관이 뭔가 위임해서 권한을 위임해준 업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PKI라면 인정기관은 누가 돼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되는 거고 그 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증기관 역할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증기관 역할을 하는 것은 키사가 하는 거죠. 키사. 그죠? 최상위 인증기관이 키사가 돼서 인증은 키사가 하는 거.
미래천조과학부는 옛날 이름이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키사에게 권한을 위임해 준 거죠. 델리게이션 해줘서 니네가 인증해라. 대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키사를 계속 이제 감시하고 이제 관리하고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 법률 규제 들어갈 거. 그죠? 표준화. 홍보 감사가 포함되는데 감사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정보보호 관리죠. 정보보호 관리고요. 왜냐하면 감사는 언제 어떻게 들어가는 거야? 다 만들어 놔야지만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법률 제도에 따라서 뭐 어떤 암호키 센터도 만들고 암호화 기술도 쓰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암호화 기술 쓰더라도 법률이 없다면 쓰기가 힘들어요. 그죠? 법률이 있다면은 일반적인 그 식별 번호들은 그냥 그 암호화해서 저장하면 된다. 근데 패스워드는 일방향 암호화라면 그거에 맞춰서 만들 거 아니에요. 쭉 만드는 거고요. 그게 정보보호 기반이고. 감사는 뭐에 다 만들어 놓고 이게 잘 된다 안 된다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어더트라는 거는 사실 뭐랑 관련돼요? 실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뭐 책임 추적성이라든지, 뭐 어카운트빌리티라든지, 뭐 로깅 같은 거, 그죠? 그런 거랑 관련이 되고, 그게 다 만들어지고 쓰면서 나오는 로그 기록들을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라는 거는 이제 정보보호 관리 쪽이고, 얘는 사후 관리 쪽이에요, 사후 관리. 다 만들어 놓고, 그죠? 그걸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1번에서는 정보보호 기반에 이제 감사가 들어갈 수 없죠. 이건 정보보호 관리 쪽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런 게 나온 거죠, 그죠? 전략정책, 위험분석, 보안계획, 보안구현, 인식교육 같은 거 다 포함되는 게 정보보호 관리가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제 뭐 법률 규제 같은 경우도 여기도 이제 같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죠? 들어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어떤 제도나 법률이 있어야지만 다른 메커니즘들이나 기술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여기에도 포함될 수 있다. 그죠? 들어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보보호 산업은 정보보호 제품과 정보보호 서비스로 구분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정보보호 체계는 정보 시스템을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구성 요소의 집합체로 정보보호 관리나 뭐 정보 산업, 그 다음에 정보 기술, 그죠? 그다음에 기반 같은 걸로 이제 뭐 분리할 수 있다.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게 정보보호 관리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감사나 뭐 정책이나 뭐 이런 거, 법률 들어갈 수 있어요. 정보보호 기반, 이런 거. 근데 감사가 이제 실질적으로 정보보호 기반으로 분류될 수는 없으니까 1번에서는 그걸 이제 틀린 문제로 만든 것이고 좀 어려운 문제예요. 그죠? 근데 요게 여기 포함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이게. 그죠? 이게 중요해요. 이거 잘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6번 정답은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번이 이제 정답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번. 네, 7번에 보시면 이제 DRM은 이제 저작권 관리하는 거죠. 저작권 관리하는 것이고 거기서 워터마킹이에요. 워터마킹 기법들 중에서 데이터 컨텐츠의 저작권 보호하는 거예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 출처 증명에 사용되는, 출처 증명, 그죠? 에 사용되는 것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뭘 말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는 워터마크를 찾아라라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지금 연성 워터마킹이 있고 강성 워터마킹이 있거든요. 뭐 쉽게 말씀드린다면은 실제 문제에서는 연성 워터마킹이나 강성 워터마킹 안 넣고 다른 질문 하나 넣은 다음에 그냥 워터마킹이라고 쓸 수도 있어요. 워터마킹이 그냥 정답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연성 워터마킹과 강성 워터마킹 한번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문제를 만든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워터마크라는 것은, 일단, 은닉 정보를 넣어주죠. 은닉 정보를 넣어주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저작권이 들어가는 거. 저작권이 표시되는 것이고. 한마디로 한다면 이제 이 문서를 만든 사람, 이 문서를 판매하는 사람, 그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한마디로 한다면 뭐 판매자 정보가 들어간다. 은닉 정보가 판매자 정보가 들어간다라고 본다면은 이런 일반적인 워터마크를 우리는 강성 워터마킹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답은 얘가 되는 거죠, 지금. 핑거프린팅이라는 것은 이제 조금 차이가 있죠. 얘는 저작권 표시보다는 구매자 추적의 그 목적이 있어요. 구매자 추적의 그 목적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은닉되는 정보가 판매자 정보가 아니라 누가 구매했는지, 그죠? 그러니까 구매자 정보죠, 한마디로. 그죠? 구매자 정보. 그죠? 구매자 추적 정보가 은닉이 돼 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워터마크랑 핑거프린팅의 차이점은 여기서 정확히 아셔야 되고요. 사전 패키징은 따로 필요 없고 연성 워터마킹은 언제 필요한 거냐면은 얘는 무결성 보장을 할 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문서의 무결성 보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 워터마크는 저작권을 표시해서 어떤 출처 증명 같은 거, 그죠? 저작권을 보호하는 데 주 목적이 있는데, 연성 워터마킹은 뭐냐? 연성이 뭐 좀 약한 거잖아요. 워터마킹이 잘 깨져요. 어떤 문서가 하나 있는데, 이 문서에 대한 거를 예를 들어서, 이 문서에 대한 거를 한마디로 한다면은, 어떤 저작권이 표시되어 있는 거는 워터마크고, 그죠? 강성 워터마크 되고, 연성 워터마크는 어떤 문서가 있으면은 이 문서에다 연성 워터마크를 걸어놓고 은닉해서 이 문서 내용이 쭉 있는데 이 문서의 내용과 워터마킹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공격자가 이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려고 하면은 뭐가 같이 깨져버리냐면은 이 워터마킹 굉장히 약해요. 연성은 약해서 이게 깨져버려요. 연성 워터마킹. 그러면 이제 실제 이 은닉 정보를 뽑아낼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사용자죠. 이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 있는 사용자가 이 문서를 보려고 딱 봤더니 연성 워터마킹이 깨져 있어요. 그럼 이거 누가 분명 건드렸다. 그럼 이 문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그죠? 그럼 다시 이제 새 문서 갖다 봐야 되는 거. 그죠?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제 강성 워터마킹은 저작권이 표시되는 거고, 이게 이제 강성 워터마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죠? 연성 워터마킹은 이것보다는 이 문서나 이제 어떤 컨텐츠가 공격자로부터 공격을 당했는지 안 당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잘 깨지게 만든 거예요. 잘 깨지게. 그죠? 그 이유가. 그래서 연성이란 말을 했어요. 소프트. 이건 하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제 우리가 말할 때는, 문제로 나올 때는 뭐 지금까지 문제들 대부분 다 이제 워터마크랑 핑거프린팅 비교하는 문제로 보통 출제를 하는데,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워터마킹을 또 비교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제가 더 보여드린 것이고, 7번 정답은 여러분들 지금 4번, 그죠? 강성 워터마킹으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워터마크랑 핑거프린팅 비교해 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강성 워터마킹이랑 연성 워터마킹이 뭐 약한 워터마킹 잘 깨지는 거, 무결성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7번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다음 중 대칭키 암호화 알고리즘에 관련된 설명으로 의처하는 것은, 확산은 암호문과 평문 사이의 관계를 숨기고, 혼돈은 암호문과 키 사이의 관계를 숨기고, 이거 하나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컴퓨저는, 혼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컴퓨저는 암호문과 키 사이, 이거 외우셔야 되고, 근데 이걸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어요? substitution. 그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치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그죠?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맞고요. 평문에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과 암호문에서 사용하는 집합이 다를 수 있고, 그죠? 평문에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과 암호에 사용하는 집합이 다를 수 있대요. 그죠? 1:1 대응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방법이 트랜스포지션이 아니라, 트랜스포지션은 뭐예요? 단순히 자리 바꿈이잖아요. 그죠? 전치. 이 방식은 뭐가 돼요? 서브스티튜션이 되는 거죠. 그죠? 2번이 바로 틀렸네요. 옳지 않은 거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2번에서 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트랜스포지션이라는 것은 자리가 바뀌는 거,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자리가. 그죠?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쓸 수 있는, 평문에 쓸 수 있는 문자의 집합이 ABC밖에 없다. ABC밖에 없는데 이걸 갖다가 암호문 만들 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다를 수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ABC 말고 다른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건데, 트랜스포지션은 뭐예요? 트랜스포지션은 1:1로 대응되는 거예요. 얘는 반드시. 1:1로. 1:1로 대응된다는 거 뭐냐면은, ABC를 갖다가 만약에 우리가 암호문 만들면은, 요 안에서, 그래서 알파벳이 이제 ABC만 있다라고, 그러니까 평면에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이 ABC밖에 없다면은,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A, C, B가 되거나, 요 안에서. 그러니까 ABC라는 이 평문 안에서 자리 바꿈만 되는 거죠. 이게 트랜스포지션이에요. 포지션이 바뀌는 거니까, 변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서브스티튜션은 이게 아니라 ABC가 들어와도요, 이게 이제 바뀌는데 그냥 치환하는 거죠. 다른 걸로. A, B, O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A, C, 뭐 A를 꼭 앞에 안 써도 되고, 뭐 B, 7, A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뭐가 차이점이 있어요? 얘는 평문 집합 ABC에서 무조건 해결을 해야 돼요. 그 안에서 자리만 바꾸는 거니까.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막 다른 거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온 설명은 트랜스포지션이 아니라 서브스티튜션을 설명한 거죠. 그죠? 서브스티튜션.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 만약에 트랜스포지션은 어떻게 돼야 돼요? 평문에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과 암호에 사용하는 문자의 집합이 같아야 하고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는 방법. 이게 트랜스포지션이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서브스티튜션의 내용을 넣어서 이제 틀린 설명을 써놓은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에 공통키 암호 시스템 비교적 소규모 하드웨어로 신속한 암호를 실현하기 쉬운 이점이 있으며 암호키를 사용해서 암호문을 만들고 복구할 때도 동일한, 그죠? 당연히 동일한 암호키를, 공통키니까 대칭키잖아요. 그죠? 키를 쓰겠죠. 네, 4번. n명의 사용자가 있다면 n 플러스 1명이 있다. 한 명이 늘은 거죠. 전체 비밀키를 n개까지 증가시킨다. 이걸 갖다가 이제 n 플러스 1개까지 증가시킨다라고 해서 틀린 내용으로 실제 문제가 출제된 적이 있어요. n 플러스 1개가 아니죠. 만약 지금 3명이 있다. 그럼 키가 분명히 3개 있었을 거예요. 3명 있을 때. 그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n이 이제 3이다. 3명이다 이거죠. 그죠? n이 3일 때. 이때 만약에 이제 n 플러스 1이 된 거죠. 예를 들어서 n 플러스 1이 되면서 뭐가 돼요? 한 명이 늘은 거죠. 그럼 키가 몇 개 증가해야 되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이랑 다 연결해야 되니까 몇 개요? 지금 파란색 보시면 3개예요. n개 증가, n개. n개의 키 증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n 플러스 1명이 됐다고 해서 키가 n 플러스 1개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이 증가되면은 기존에 있던 n명만 연결하면 되기 때문에 n개가 증가되는 거죠. 이거 꼭 기억해 놓으시고 이것도 이제 따로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생각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이제 8번이죠. 8번은 2번이 정답이 된다. 그죠? 2번이 정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9번 이런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골치 아프죠. 그죠? 그래서 조금씩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제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조금씩 넣을 거기 때문에 이게 뭐 계속 막 다른 거가 조금씩 추가되더라도 다른 것만 나오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조금씩 이제 인지를 좀 하셔야 되고요. 조직 내에서 정보부와 관련된 활동을 평가 지시, 감독, 소통할 수 있도록 중요한 건 뭐예요? 정보부 거버넌스. 행정이죠. 실제 처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에 대한 개념. 거버넌스 나오면은 27014가 돼요. 270. 이건 외우셔야 돼요. 거버넌스 27014. 암기하셔야 되고. 근데 27004는 뭘 좀 외우시면 좋으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재도 있을 텐데 이건 유효성 측정만 일단 기억하세요. 유효성 측정.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에 외워지진 않아요.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또. 그죠? 이제 또 엉뚱한 데서 또 이제 7급 같은 데는 또 출제를 한 적도 있기 때문에 인증제는 좀 이제 암기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보시면서 어떤 것들이 있었다라는 걸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거 나올 때마다 조금씩 암기를 해 놓으세요. 그럼 이제 요거랑 관련된 것들이 이제 다음에 또 문제가 나오면 또 한번 이제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인할 수 이런 식으로 그죠? 할 수 있으니까 반복적으로 볼 수 있도록 확인해 놓으셔야 되고 27006은 심사 자격 요건이거든요. 그래서 인증 기간 및 심사인의 자격 요건을 갖다 정리한 문서. 이게 27006이 되고요. 27011은 통신 분야에 특화된 거죠. 통신 분야 특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설명을 쫙 찾아보거나 뭐 교재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교재는 아주 짧게 써놨는데 내가 이거 조금 더 이제 뭐 어려우니까 자세히 찾아봐야 인터넷 찾아보고 막 하면은 검색하면은 설명이 길게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막 여기에 관련된 내용은 많으니까 뭐 하나의 어떤 그 표준에 대해서 설명이 뭐 3줄, 4줄, 5줄, 막 6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더 헷갈려요, 그거 읽으면. 그죠? 그거 보실 필요 없고, 뭐만 보시면 돼요. 27014는 거버넌스를 외우셔야 되고, 27004는 유효성 측정, 27006은 심사인의 자격 요건, 27011은 통신 분야 특화. 요게 키포인트, 키워드로 들어있다고. 그걸 찾아내야 돼요, 문제에서. 그죠? 그러니까 요걸 보시고, 이제 뒤에서 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서, 실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구나, 라는 걸 정확히 확인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암기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반드시 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4번 27014가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10번 다음 중 전자서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걸 찾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슈너르 전자서명이 이제 뭐 전자서명 쪽에서는 뭐 설명으로 나온다면은 뭐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그죠? 부분이에요. 뭐 어렵게 나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일단은 이제 슈너르라는 것이 이제 전자서명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그죠? 명칭이 불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산대수 이걸 갖다 뭐 이산대수가 아니라 뭐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한다 이런 것도 써놓은 적이 있고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하는 건 RS밖에 없어요. 사실은 나머지는 거의 다 이산대수 문제예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셔도 이런 문제는 만약에 여기다 소인수분해 문제를 이용한다라고 합니다면 그 틀린 부분을 금방 찾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용하는 전자서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시 원소 대신에 P-1의 소인수 Q를 위수로 갖는 생성원을 사용한다. 까지를 갖다가 박스로 넣어놓고 슈노르라는 것을 정답으로 찾을 수 있는 문제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건 결부해서 꼭 알아놓으셔야 맞는 내용 나온 거죠. 알아놓으셔야 되고요. 이번에 이제 ECDSA 서명 방식은 CDSA에다가 E를 하나 붙인 거, 이 E가 뭐예요? 타원곡선이죠. 그죠? ECC에서 들어가는 거, 타원곡선. 타원곡선 ECC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RSA랑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키 길이가 대폭 짧아져요. 타원곡선이라는 복잡한 어떤 구조가 포함되기 때문에 키 길이가 짧아져도 보안성은 뭐 더 높거나 같게 유지할 수 있죠, 사실은. 그래서 키 길이가 거의 뭐 RSA 같은 거라든지 뭐 엘가말 같은 거랑 비교한다면 6분의 1로 줄어요. 하지만 보안 강도는 똑같죠. 강도는 똑같거나 더 높아질 수 있어요. 그죠? 기억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산대수 문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다른 공개키 방식에 비해서 키 길이가 이건 잘못됐네요. 그죠? 키 길이가 짧죠.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죠? 옳지 않은 거니까 2번이 틀렸네요. 그죠? 높은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장점이 있다. 안전성은 이제 뭐 더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은 보안감도는 같지만 키 길이가 대폭 짧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 길이는 짧아진다.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 넣은 것이고 2번이 뭐 바로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죠? 엘가말 전자서명은 이산대수 문제를 기반으로 기밀성 기능 없이 서명만을 위해 고안되었다. 그죠? 전자서명인데 엘가말 전자서명은 이제 기밀성 없이 엘가말이 이제 어차피 뭐 아무 알고리즘이니까 뭐 기밀성 들어가 있다 생각하는데 이게 전자서명이니까. 그죠? 부인봉색 쪽, 그죠? 인증 쪽에다가 기능을 넣는다면은 인증 시스템 쪽만 넣는다면은 엘가말 그 전자서명 같은 기밀성 없이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이건 뭐 뒤에 문제에서 이제 우리 다시 이제 뭐 공개키 알고리즘에서 뭐 그림으로 좀 더 확인해 한 번 더 이제 복습 차원에서 뭐 인증 시스템과 암호 시스템 또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죠? 4번의 DSA 서명 방식은 미국의 서명 표준 방식으로 엘가말 방식, 이산대수 방식 쓴다는 거죠. 그죠? 유사하나 검증에 소요되는 계산량을 줄인 방식이 DSA 방식이다. 그죠? 이게 뭐 DSA, DSS 이 방식 자체가 이제 서명에서는 거의 표준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뭐 디지털 시그니처니까 디지털 서명 이건 알고리즘이고 DSS면은 이 알고리즘을 이용한 게 DSS가 되잖아요. DSS는 디지털 시그니처 서명 스탠다드 표준이니까 이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2번으로 그죠? 보시면 돼요. 2번. 네, 11번. 다음 중 클라이언트 보안 도구 스노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요건 뭐 제가 쭉 적어드리진 않을 거니까 여러분들 해설문 한번 참조해서 보시면은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스노트는 많이 나와요. 스노트는. 블랙 아이스에 대한 건 사실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는데 일단 스노트가 나오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활용되는 도구이기 때문에 스노트가 나오면서 블랙 아이스가 같이 출제될 소지가 있어서 제가 써놓은 것이고요. 그 해설 한번 보시면은 이제 뭐 도구 활용 보안 관리인데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 쪽이죠. 클라이언트 보안 도구 활용이다. 그래서 블랙 아이스가 있고 외부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접근하는 것을 감시 제어하는 프로그램. 그죠? 침입 차단이나 애플리케이션 보호, 침입 탐지 기능, 그죠? IDS 기능 같은 게 있다. 그래서 블랙 아이스가 있고 스노트가 있다. 요거 한번 말씀드린 거고요. 관리자가 직접 탐지 룰을 설정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좋아요. 그죠? 설정할 수 있는 게 좋고. 한마디로 한다면 스노트는 뭐예요? 공개 IDS죠.
그죠? 공개 IDS. S를 우리가 이제 스노트라고 하고, 스노트에 대한 거는 여기저기 문제에서 꽤 많이 등장해요. 선수가 어떤 건지는 보셔야 돼요. 그죠?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이다. 3번에 유닉스 운영체제에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운영체제. 그죠? 한마디로 모두 가능하다. 윈도우도 가능하다. 그죠? 유닉스나 리눅스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도 할 수 있고 유닉스도 할 수 있고 리눅스도 할 수 있고 그죠? 다양한 운영 체제에서 실행이 가능하다가 돼야 돼요. 잘못됐고 지속적인 탐지 룰을 뭐 제공해야 되겠죠. 뭐 당연한 말이고 7번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여러분들 해설에 있는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그럼 다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는데 해설에 있는 뭐 그 클라이언트 측의 이제 보안 활용 도구 그죠? 그게 이제 블랙 아이스랑 스노트가 있는데 블랙 아이스도 스노트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구나. IDS 역할하고 뭐 차단도 할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구나. 종류만 좀 알아놓으시고 스노트는 여기 나온 정도 문제 또 나올 거예요. 앞으로도 그죠? 이 정도는 좀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일 많이 만들었던 게 이제 운영체제 부분이에요. 그죠? 이런 것들이 보통 뭐 유닉스 쪽에서 만들어지면 그쪽에서만 쓰게끔 만들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토대로 이제 문제를 만든 것이고요. 11번 정답은 이제 3번으로 보시면 되고 3번. 그 다음에 12번 보시면 이제 전자서명법이에요. 이 법 문제들은 여러분들 앞에서도 이제 뭐 우리가 뭐 이런 시간에도 보고 그죠? 근데 이제 단원별 문제에서도 문제를 풀어봤어도 자신감이 절대 넘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죠? 뭐 반대로 이제 뭐 지금 대부분 다 그죠? 이 수업 듣는 분들은 그렇고 정보보험 공부하시는 모든 분들이 그럴 거예요. 법률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없어요. 딱 만나면은 이게 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시험장에서도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계속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이제 문제 풀 수 있는 범위를 조금씩 더 늘려간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나온 문제들 앞에 이런 문제 나올 때마다도 이제 앞에 문제라든지 이런 내용 볼 때 봤던 우리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좀 문제나 이런 것들 자꾸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거다라는 게 좀 보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전체 다는 아니더라도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들. 그죠? 그걸 아셔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23조에, 전자 서명 생성 정보의 보호 등이겠죠. 그죠?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는데, 1번에 이제 뭐 타인의 전자 서명 생성 정보를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네, 이런 것들 이제 살짝 바꿔놓고 전자서명 검증 정보를 이렇게 써놓는다고요. 검증 정보는 사실은 뭐 누설되는 거 자체가 이론이 성립이 안 되죠. 검증 정보는 어차피 공개돼야 되는 거니까. 전자서명 생성 키가 뭐가 되는 거예요. 결국 생성 키가 개인 키가 되는 거고 검증 키가 뭐가 되는 거 공개 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뭐 만약에 생성이랑 검증으로 바뀐다면은 이 문장은 잘못된 문장이 되는 거니까 그런 거 이제 신경 쓰셔야 되고요. 이게 이제 23조 전자서명 생성 정보에 있는 내용이고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단어별 문제 풀 때는 그 밑에다가 이 법률 제가 실제 그 해설 바로 이제 보시면서 풀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일단 동영에서는 이제 문제 한번 풀어 보시고 그다음 해설을 보고 실제 법률 중 한번 찾아보고 이 정도 인터넷에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은 이제 23제 전자서명 생성정보 보호에 대한 게 맞는데 2번에 이제 누구든지 공인증서를 이용해서 전자서명을 확인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공인증서 기관의 공인증서만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2번의 내용은 23조의 내용이 아니라 25조의 3이에요. 제 25조의 3. 2조의 3이죠. 22조 3이 아니라 25조의 3. 그래서 특정 공인인증서 뭐 요구 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제 어려워요. 이런 게. 실제 이제 우리 법률 문제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조항을 쫙 3개 넣어놓고 나머지 다른 조항을 한 지문에 넣어놓는다. 비슷한 걸 넣어놓겠죠. 그죠? 그다음 그걸 찾아내는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은. 그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고
전자서명법은 일단은 이제 그 공인인증서에 관련된 거, 그죠? 그 문제들이 이제 주류를 이루는데, 이런 문제도 이제 출제된 적은 있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들 한 번 정도 봐놓으실 필요는 있겠다 해서 넣은 거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고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문제랑 똑같은 게 또 나온다면 난 맞출 수 있어. 이렇게, 그죠? 좀 변형되면 또 어려워지나, 이게,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그죠? 공부하셔야 되고. 근데 외에도 이제 3번, 4번도 이제 여러분들 그 해설에 있지만, 23조에서 이제 1항이나, 뭐, 1항, 뭐, 2항, 상, 이런 내용들 써놓은 거죠. 타인의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거나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고, 다른 말이고요. 누구든지 공인인증서를 이용 범위 또는 용도에서 벗어나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번 정답은 여러분들 2번으로, 그죠? 2번으로 보시면 되고요. 근데 13번, 다음 설명이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래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구동되고 있는, 실시간이라는 느낌이 확 들죠, 그죠? 구동되고 있는 시스템의 휘발성 정보를 수집하는 행위,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렇잖아요.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데, 예전에는 이런 기능, 그죠? 이런 기능이 없어서 컴퓨터를 끄고 그 컴퓨터를 다른 장소로 이동시켜서 포렌식을 하면은 휘발성 정보라는 건 램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램, 주기억장치. 그럼 이동하면 주기억장치 있는 거 다 날아가요. 그죠? 그걸 복원을 시키면 좋은데 복원 못 시킨다면은 증거가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라이브 디스판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동되고 있는 상태, 지금 끄지 않았어요. 지금 딱 현장에 가서 컴퓨터 쓰고 있는데 끄지 않은 상태에서 거기에서 메모리에 있는, 요즘 메모리 용량이 또 크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거든요. 지금 쓰고 있던 거. 그 정보를 다 획득하고 나서 나중에 디스크 포렌식을 하면 돼요. 실질적으로. 그죠? 그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수집 가능한 모든 정보의 수집 분석과 함께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의 처리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라이브 리스판스라는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라이브 리스판스라는 것은 이제 뭐라고 보면 돼요. 뭐 실시간으로 뭔가 이렇게 리스폰스 응답을 받는 거죠. 그죠? 실시간 대응. 그러니까 실시간 대응을 해야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휘발성 정보, 휘발성 메모리에 있는 것들을, 그죠? 휘발성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다 포렌식 어떤 이제 증거 자료를 만들 수 있다. 그죠? 포렌식에서는 그게 중요한 거니까. 그죠? 그게 들어간 것이고요. 그래서 2번, 3번이 정답이 되고, 이건 단독 문제로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어요. 이건 감리사 문제인데요, 물론. 그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문제는 뭐 감리사 문제도 있고, 보안기사 문제도 있고, 우리한테 출제되었던 정보보호론 문제를 좀 변형하거나, 아니면 좀 어려운 문제들을 그냥 넣은 문제도 있어요, 사실은. 그죠? 연계 보관성이 일단 그 포렌식 쪽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그래서 뭐 수집이라든지, 그죠? 이동, 보관, 이런 데 이제 연계가 있어야 된다. 연계 보관이 돼야 된다. 뭐 분석, 법정 제출, 그죠? 의 단계. 그래서 증거가 명확하게 관리돼야 되죠. 명확히 관리. 그죠? 뭐 여러분들 많이 보신 지문이지만 일단 이제 뭐 우리 정보보호론 시험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연계 보관성 쪽이기 때문에, 그죠? 이쪽은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 포렌식 문제는 웬만해서는 제가 한 문제씩,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 포렌식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씩 꼭 들어가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포렌식에 대한 어떤 활용도라든지 필요성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포렌식 문제는 한 문제씩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포렌식 문제는 뭐 감리사 쪽에서 워낙에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죠? 범위를 굉장히 막 넓혀 잡을 필요는 없고, 물론 넓히는 것도 있겠지만, 그죠? 그 부분에서 좀 필요한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릴 거예요. 디스크 스패닝이라는 것은 법집행이고 그냥 어떻게 보면 레이드 개념이죠. 레이드에서 용량을 갖다가 늘리는 거죠. 용량. 그러니까 작은 디스크들 모아서
큰 용량으로 만드는 걸 우리가 디스크 스패닝이라고 해요. 그죠? 그래서 보통 레이드에서 디스크 스패닝이라는 용어를 이제 쓸 수가 있죠, 실제. 그러니까 원래 레이드를 만든 목적이 디스크 스패닝 때문에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가지 뭐 진화되면서 뭐 미러링, 뭐 스트라이핑, 뭐 미러링, 뭐 패리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긴 것이고요. 실제 처음에 레이드를 만든 목적은 이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문제는 이제 뭐 문제 그 구성이 이제 좀 쉽게 우리가 풀 수 있다면은, 그죠? 시간이 뭐 40분 뭐 이렇게 우리가 그 안에도 풀 수 있는데 지금 시간이 좀 됐잖아요. 1시간 10분 가까이 됐는데, 그죠? 이 문제가 좀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 앞에서 좀 넣어놓은 게 있어서 그 설명드리려고 한 것이고, 문제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한 강의 풀이 시간은 조금씩 바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 13번까지 문제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그죠? 2강에서 14번부터 25번까지 1회 문제를 또 풀어볼 거니까요, 그죠? 지금 봤던 문제들 한번, 오답 노트 일단 잘 만들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답 노트 만드실 때는 내가 틀린 문제만 정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맞췄지만 찍어서 맞춘 것도 있고, 약간 이렇게 아리까리한데, 혼동이 되는데, 이거 아니면 이건데 하다가 찍었는데 맞췄어요. 그런 것도 정리를 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지금 연대 문제를 풀 때 혼동되는 거는 나중에 시험장에 가도 혼동이 돼요. 예전에 그런 말 있잖아요. 한 번 틀린 문제를 한 달이나 두 달 뒤에 또 풀면 또 틀린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니까, 오답 노트를 어떻게 작성에 따라서 내가 지금 공부한 문제들을 시험장 가서는 맞추게 되는 거죠. 지금 틀려도 상관없잖아요. 시험장에서 맞추면 되니까. 그래서 오답 노트 작성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잘 하셔야 되고, 다음 시간에, 그죠? 14번부터 다시 만나볼게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